네, 육군과 정부기관 그리고 현역과 전역 병사, 부모, 시민단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대적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질적인 적폐가 해소된다면, 병영문화가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결국은 같은 상처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반드시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오늘은 해법 중심으로 해결책을 중심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병무총장을 지내신 김일생 전 예비역 육군 중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김일생 장군님께 일단 이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군인권위원회에서 또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질식사이냐 아니면 구타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때렸는데 우발적으로 기도가 막혀서 숨졌던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때렸던 건지 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부검 결과가 과학적으로 나와 봐야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단정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제 큰 뿌리가 있고 직접적으로 또 우리 군 내에 있는 그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예. 뭐 크게 본다면은 인간에게 동물적인 가학성 통제를 제대로 못 해줬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의 학교와 사회의 병리 현상이 그대로 군에 들어온 이것을 차단하고 순화시켜주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것이 큰 흐름 속에서 멀리 있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바로 군과 관련된 것은 아주 퇴행적인 병정 문화를 군 간부들이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군 간부들의 지휘관리 소홀.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천안함 사태 이후 근 3년 동안 우리 간부들이 엄청나게 필요해 있습니다. 어허. 긴장감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원으로 훈련시켜서 훈련도 하고 예. 부하 관리도 해주고 이게 손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 이제 피로감의 원인도 있고 세 번째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저자질, 그러니까 저자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역량이 떨어지는 병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하루에 800명이 들어오고 800명이 전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군 조직은 허물을 새로 벗는 뱀과 같다. 새로운 군대가 자꾸 3개월마다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장군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군기, 지금 요즘 군기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 군기가 예. 과연 뭐가 군기냐? 아하. 이걸 한번 재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대라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쟁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빠릿빠릿하게 보이고 부르면 복명복상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부르면 빨리 일어나서 차렷하고 달려오고 이게 군기 잡힌 모습으로 착각하는 아하. 그게 군기는 잡혔을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전쟁을 잘하는 군대인 양 착각하는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다른 곳에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군기라는 게 군의 사기인데 네. 군의 어떤 사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할 때는 그냥 복명복창 잘하고 빠릿빠릿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단아까로 대답하는. 이번에 이 윤일병도 그걸 빨리 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역하는 날 18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그 병사도 예. 이 복명복창 빨리 안 하고 느리게 대답하고 그래서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그것이 군기 잡힌 거냐? 그러면 군기는 왜 잡느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잡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쟁에 이기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장군님은 군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군기. 이 장병들 간의 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병이 장교한테 복명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장병들 사이에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이 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제 군기의 정의가 군기는 바로 전쟁 승리의 요결입니다. 예. 그리고 사기가 높아야 돼요. 예. 근데 군기를 잡으면 사기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반대예요. 군기가 엄한 잘 정립된 부대가 사기도 높아요. 예. 그래서 이 군기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인 그런 군기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군기가 규정 지키고 지 할 거 하고 그게 군기지. 큰 소리 치고 복명복창 잘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군기의 아주 작은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말하는 군기에서 잘못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무반 생활에서 선임병 뭐 신발 닦아주고 이게 군기는 아닌데 마치 그거인 양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제 시대의 잔재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바로 얼차려입니다. 얼차려도 한번 살펴보죠. 얼차려라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저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얼차려 항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군대 병영생활 규정 제30조 항목인데요. 얼차려의 승인은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나 지휘관이며 집행은 분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당직 사관 이상 간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선임이라도 뭐 자기가 병장이건 뭐 상병이건 밑에 이른바 쫄병한테 선임이라도 병사는 얼차려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병장이 일병 상병한테 얼차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두 번째, 얼차려 가능한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하루 1시간, 그리고 한 번 할 때 총 2시간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녁 8시 후 얼차려, 이거는 얼차려가 아닌 겁니다. 밤 새벽에 불러내서 그리고 또 하나가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는 건데, 윤일병이 총기 무슨 사격 훈련하는데 총을 엉뚱한 데다 들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군부대가 지금 무슨 훈련 중인데 어디서 낮잠을 잤다든가, 그래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보 같다. 그냥 말 어눌하게 한다. 그 이유 때문에 맞은 거거든요. 자, 얼차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 규정이 나온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규정이 나왔을 때 인터넷에서 사실 난리가 났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아침 9시 그러면 점호 직전에 뭔가 얼차려 할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의 네티즌들의 인식은 병사들이 언제든지 얼차려를 할 수 있다. 방금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빠릿빠릿한 거, 예. 이게 군기다. 그래야만 우리가 싸움을 잘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아하. 이게 아마 장관님 맞는가 모르겠는데 남재준 전 원장이 육군참모총장 할 때 나온 규정인 것으로 제가 그 무렵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일부 보완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분대장 이상의 간부만이 얼차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일반 병사들은 얼차려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군대는 간부의 부족으로 인해서 분대장을 병사들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분대장이 돼서 얼차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저 얼차려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정말 분대장 정도는 부사관들이 다 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굳이 소대장이나 간부가 지휘관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즉시 얼차려를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하면 얼차려를 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병사들이 분대장을 맡기 때문에 소대장한테 허락받아라. 그리고 야간에는 하지 마라. 혹시 어두컴컴한 데 가서 때릴까봐 이런 것이 나왔는데 분대장을 병사가 맡는 이 시스템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병사들에게는 얼차려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얼차려, 병들끼리의 얼차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군의 기본적인 그 병사들의 상호관계의 규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병과 병은 분대장 밑에 있는 병은 동일한 수평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예. 병장과 이병도 분대장 밑에 있는 수평적 관계. 수평 관계예요. 다만 상서열자다. 명령 지시 간섭은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만 지도는 해줄 수 있다. 예. 도와주는 차원의 지도는 해줄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 병영의 그 구성에 있는 조직 문화인데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문화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놔둬버리면 이게
수풀이 우거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안함 이후에 군이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이 구성의 원리라든지 이것도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작동을 안 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의 관리 소홀이라는 거죠. 바로 그 관부들의 관리 소홀인데 얼차례를 병들끼리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소대장이 몰랐을까요? 옆에 있는 부사관들도 알 겁니다. 오히려 병장이 나 대신 좀 굳은 일을 알아서 해서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거를 소대장들은 또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소대장 입장에서 소대장이라 해봐야 예. 사실은 23살, 24살의 아주 젊은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이가 30명, 40명을 다 일일이 신상을 다 통제하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4명의 분대장들, 그것도 병사예요. 병장이겠죠. 그 소대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걔들만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은 나머지는 걔들이 또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런 어떤 것이 젖어오니까 또 왜냐하면 또 다른 일을 할 일이 자기 입장에서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 하나하나 다 뭐 챙기고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예. 이 4명만 딱 통제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예. 또 4명 중에서 또 선임이 또 있어요. 예. 걔만 통제하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대장 입장에서는 또는 중대장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죠. 그러나 예. 편하기 위해서 군인을 선택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하기 위해서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 안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면 자기 직무를, 규정된 자기 직무를 잘 지켜야 되죠. 예.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병무청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원산폭격, 뭐 그냥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요, 치약을 막 한 통을 다 먹게 하고, 안티프라민 뭐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잔혹해졌어요. 이게 괴롭히는 것 자체가. 너 우리 엄마는 뭐다라고 막 이렇게 뭐 스스로 부모를 욕하게 복명복창시키고 이 폭력의 유형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 이제 진화하는 거죠. 대책이 나오면 대책을 피해가는 또 진화가 되고 하는데 네. 1950, 60년대는 군내에서 1년에 사망으로 손실되는 인력이 한 500명 돼서 이렇게 대대 정도가 됐어요. 되게 예. 많았어요. 예. 주로 안전사고입니다. 전쟁 이후에 이제 문명자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군대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졌을 텐데, 그 다음에 70년, 80년, 90년대 뭐가 문제였냐 하니까, 예. 구타에 의한 폭행치사입니다. 1년에 제가 대대장 할 무렵인데요. 예. 연간 한 20명 내지 30명이 나왔어요. 폭행치사가. 폭행치사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자식이 가서 훈련하다가 전투하다가 죽어도 이게 가슴이 아픈데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해서 70년대, 80년대. 7, 80, 90초까지요. 예. 그래서 뭐가 나왔냐? 병 5대 금지사항이 나왔어요. 예. 병사끼리는 집합시키지 마라, 암기 강요하지 마라, 서열 암기하지 마라. 5가지를 하면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예. 이 5가지를 회피해서 피해서 나오는 게 바로 가혹행, 왕따 가혹행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 갖고는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 사고가 이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28사단 사건도 보니까 직접적인 폭행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10년 만에 처음 나왔다 그래요. 예.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 뭐 병량혁신위에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0년도에 우리 군에서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391명입니다. 그리고 그 80년도에 예. 맞아서 죽은 사람, 폭행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48명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앵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군에 갔을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맞아서 죽은 사람이 한 25명 정도. 예.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근데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많이 개선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맞아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번에 나왔죠. 예. 그리고 자살로 죽는 사람이 2013년 작년 같은 경우는 79명.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예. 맞아 죽거나 자살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이 요즘에 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25분간 64차례나 맞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군대 가다 보면 그냥 학교 다닐 때 모범생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던 이른바 이제 폭력 학생이
군대라는 곳을 가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대라는 곳을 가서 오히려 같은 내무반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군 복무기관과도 연관이 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에 이제 우리 김일성 장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한 해 군대 갈 수 있는 장정 숫자가 그 출생 연도가 지금 현재는 한 34만 명에서 35만 명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100%를 군에 모으면 70만 명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한 4만 명 정도의 50만 명 정도의 의무 복무병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해병대가. 예. 그러면은 결국 한 20만 명 빼고 그 50만 명 정도, 불과 한 20만 명만 빼고 군대에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20만 명에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의경, 의무경찰가죠. 예. 거기도 군복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의무해경, 그리고 교도관, 요즘 교도관 없어졌는데요. 예. 뭐 이런, 그리고 소방. 의무 소방도 있고요. 예. 또 대체복무 해가지고 산업체 특례, 중소기업에 지금 뭐 한두 명씩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사실 안 해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계속 압력 넣어가지고 계속 하게끔 만듭니다. 수천 명이 거기 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손실되는 경우. 또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연간 고령으로서 군대를 회피한 예. 사람이 지금 10년 뭐 통계해보니까 한 5만 명 되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학 가서 귀국 안 하고 그렇죠. 그 연령을 넘겨버리는 그렇죠. 경우.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니까 결국은 정말 취약한 사람도 이제 군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연령 중에서 군 복무 확률이 91%입니다. 작년에.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신질환 의심 판정받은 화면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올려주시죠. 지난해 징병검사 자료를 보면요. 1차 검사 때 정신질환 의심 판명된 사람이 5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신질환 의심되니까 군대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2차 검사를 시켰는데도 2만 6천 명은 입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과가 있거나 뭐 팔에 문신이 있거나 이러면 군대 안 갔어요. 왜? 전과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한 그 폭력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고 문신이 있으면 뭔가 이 조직 폭력배인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군대 안 보냈죠. 안 받았죠. 그리고 또 정신 문제 좀 취약해 보인다 이러면 군대 안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는 다 지금 뭐 도표도 나오듯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심병사 A 등급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이번에 이병장처럼 각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 군 복무기간이 24에서 21개월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폐단이다. 그래서 저는 주장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려서 왜냐하면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금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또 늘어났죠. 예. 핵을 개발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24개월로 환원해서 이런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군에 오지 않게끔 하는 완충 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정신적으로 받기만 취약한 하면, 사람 네. 또 과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 받아서 군에서 해결해라. 20년 동안 사회에서 해결 못한 거를 군에서 어떻게 해요? 군에서 20개월 동안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건은 발생이고요. 이 혹독한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한 뒤 숨진 것도 문제입니다만 군의 수사 과정, 축소 은폐 의혹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4월 8일 뭐 여러 가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은폐 의혹 그리고 보고 체계 부실을 한 내용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설명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뒤늦게 한 시민단체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보고 체계가 부실했던 건 아닌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체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일병이 속해 있던 28사단 4월 7일 윤일병 가해자 이 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권오선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 윤일병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보고가 올라갔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요. 이튿날인 4월 8일 먼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 보고받고 가혹행위와 관련한 보고는 못 받아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4월 15일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치약 한 통 먹이기, 내무반 바닥 핥기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대부분 확인이 됐고 세월호 사고가 터졌던 4월 16일 이후에야 참혹한 진상이 확인되어서 공개 타이밍을 놓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보고받았다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이 서면 보고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분 보고서인데요. 2010년 4월 8일 보고됐다고 돼 있죠.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들이 사망자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한 사실이 확인돼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윤일병이 가슴 및 목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서 폭행당했다.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말하며 쓰러지자 꾀병 부린다며 뺨을 맞았다는 등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쓱 읽어본 저도 사태의 심각성이 진기하게 가는데 왜 김관진 당시 장관은 몰랐던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 명명백백히 밝혀줘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김 장군님께 마지막으로 장군님이시니까 예비역 중장님이시니까 보고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병사들끼리예요. 예. 그 걔들 선에서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했을 테고 예. 또 그 직접 그 위에 있는 간부들도 또 그랬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보고하면서 처음에 장관은 이 가혹행위가 아닌 그냥 폭행으로 한 사람 사망했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10년 만에 처음 나간 직접적인 구타 폭행 치사로 이제 밝혀지면서 심각성이 이제 느껴졌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은폐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군 간부라면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참다운 진정한 용기예요. 아하.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일생 예비역 육군 준장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